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언제 좀 가라앉을까 굉장히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에 이어서 우리 시장 매도 사이드카가 개장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오늘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장중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는 하루임을 알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10거래 만에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유입이 됐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차를 날릴 가능성이 있는데 초반에는 매수였다가 매도로 전환된 흐름들이 있습니다. 장중 변동폭 이런 부분 잘 계산하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극약 처방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낙폭을 줄이면서 유가도 떨어지는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당분간 변동성이 휘날릴 수밖에 없는 우리 시장인데 유가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변수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중동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면 에너지 이런 가격에 또 파장이 생기면서 실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워낙 이제 수출 국가이니까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의 극약 처방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를 미국 해군이 에스코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두렵기 때문에 그쪽으로 항해를 못하는 상황인데 미군 해군의 배가 옆에 에스코트를 하면서 갈 수 있게 하겠다. 더해서 보험, 보증 제공하겠다. 이런 부분까지 옵션으로 지금 내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를 싣고 가는 배들, 보험, 보증 이런 부분을 미국 정부기관 쪽에서 일정 부분 좀 막아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극약 처방을 한 이후에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장중 8% 넘게 급등했다가 한 4%로 또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달러 강세 그리고 국채금리가 막 올라갔잖아요. 그 상승세가 완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오늘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가 이쪽 극약 처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또 충격 아닌 충격 지수에서는 받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스피, 선행, PER 10.5배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역사적 평균은 10.8배였습니다. 그 밑을 하회하는 흐름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동안 가파르게 속도 조절 못하고 쭉 올라갔던 우리 증시 밸류 부담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오늘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신용 거래에 의한 반대 매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밸류 부담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전쟁 장기화에 대한 흐름들 뭐 일각에서는 4주 혹은 5주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어제 있었죠. 하지만 이거를 압주, 짧고 굵게 하기 위한 그런 포석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어제 머니코드에서 밝혀드린 바가 있는데 어쨌든 정쟁 장기화는 리스크이고요. 고유가 지수, 우리가 정말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거는 유가의 변동성에 따른 한국 증시의 레벨의 차이 이런 부분입니다.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워낙 약세가 되면 외국인의 이탈 이슈도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외국인 수급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 초반에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된 흐름들 이게 뒷심으로 갈수록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장중 변동성 이쪽에도 달렸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종목별 장세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략적인 포인트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황 봐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 14%, 15% 추가적으로 이게 팍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 간밤에 마이크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등의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가 더 낫다라는 분석을 또 내놔서 또 타격을 입었겠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반도체의 급락에 대한
떨어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중독 리스크가 딱 터졌는데 AI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생겼다라는 부분을 콘텐츠로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지연이 되면은 메모리 수요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좀 저버리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바라보는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인한 거고 그리고 과매수를 해소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증시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삼성, SK 하이닉스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들이 같이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대형 기술주 중에 재무 안정성이 굉장히 건전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종목들은 또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등이 그렇게 급락하지 않고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런 흐름으로 재무 안정성, 실적 안정성 이런 부분은 흔들리지 않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극약 처방을 내린 이후에 국제 유가가 떨어졌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달러가 강했고 금리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이 있었다. 일련의 흐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국내 증권사들이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란발 충격의 출구 전략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드릴 거고요. 현재 시간 10시 6분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이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충격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은 5,50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그래도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SK 하이닉스는 장중에 잠깐 양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조금 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함께 짚어보시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장 초반에 거의 6%에서 7% 가까운 급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도 7%에서 10% 넘는 급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일단은 비슷한 분위기로 출발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는 2.87%가량 하락, SK 하이닉스는 0.96%가량 하락으로 낙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투톱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일단은 반도체 관련해서 이 밸류체인 단이 이란과의 크게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증거과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10거래일 만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낙폭은 3%가량 그래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일단 AI 밸류체인 그리고 그간 많이 올랐던 시총 대형주 그리고 금융업종 오늘도 일제히 쉬어갑니다.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 안에서 그래도 방산주들이 지수 대비해서 좋은 흐름을 여전히 가져갑니다. 장 초반에는 거의 20% 넘는 LG넥선 같은 경우에는 27% 넘게 상승하면서 또 한 번 상한가를 기록하나 싶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상승폭을 많이 축소하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조금 두 자릿수 급등세를 내려놓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방산주들로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 로템은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장 초반에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다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상승폭을 많이 줄였고요. 방산 전반적으로 LG 넥선도 마찬가지고 한화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한화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는데 현재 시간 1%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방산 업종 안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세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유주 그리고 가스 관련된 종목들 어제 굉장히 좋았었죠. 일단 오늘도 장 초반에는 비슷했는데요. S-오일은 여전히 상승 탄력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 10%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은 정유주 관련해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된 우려로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유조선에 대해서
대해서 호의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유주들이 장 초반 튀어오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흥구, 석유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SOL 같은 대형주들은 상승폭을 조금은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800원 규모의 배당을 발표했고요. 이에 따라 오늘 시장에 주목받아갑니다. 4.26%가량 상승 중이고요. 반도체 소부장이 역시나 이 견조한 펀더멘탈에 기반해서 오랜만에 조금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요. 지수가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소부장이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한미 반도체만이 조금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조선, 방산, 원전 일제히 조금 쉬어가는데 방산 안에서 천궁2 유도 미사일 관련된 종목들만 조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조금 상승폭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코스닥 시장 바로 상황 살펴볼 텐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도 상황이 좀 비슷한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이 좋습니다. 리노공업이 1.35%가량 상승 중이고요. 반도체 전공정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좋은데요. 원익 IPS도 2.83%가량 상승, TCK도 1%가량 오르고 있고요. 테크윙은 7.41%가량 상승폭을 키우면서 코스닥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ISP, HPSP 전반적으로 오늘 하나 마이크론까지 반도체 소부장이 시장에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은 오늘 일제히 파란불 켜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ABL바이오,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5%가량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주들, 2차 전지주들 일제히 쉬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좋았던 펄어비스도 지금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 하락폭을 조금씩 키워갑니다. 펄어비스 4.5%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엔터주 가운데 YG 엔터테인먼트만이 2.51%가량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 빅뱅 20주년을 맞아서 이제 월드투어 콘서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 리포트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2.51%가량 지수 대비해서 좋은 상승 탄력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그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그래도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별적인 호재 소식 있는 종목들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4% 넘게 밀리고 있고요. 장 시작 직후 코스피 200에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4.88%가량 하락하면서 낙폭이 지금 계속해서 강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5,50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4.84%가량 하락하면서 1,08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쉬어가는 분위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바로 살펴보시죠. 오늘 그래도 장 초반에 코스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었는데요. 다시금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19라일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을 좀 이끌어주나 싶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5,200억가량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장 초반 함께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외국인은 순매도로 전환됐지만 기관은 그래도 순매수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2,600억가량 순매수, 개인도 2,30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개인은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는데요. 어제도 코스닥 시장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죠. 오늘도 이러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3,6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은 3,7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속보가 하나 났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이제 사망을 했는데 누가 그거를 승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그 아들 차남이 최고 지도자에 선출이 됐다는 속보 기사들이 떴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메네이 사망한 전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 된 거니까 그럼 강경파인데 이 이란에 대한 전쟁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경제평론가, 시장평론가, 국내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론, 어떻게 보면 공통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과연 이란이 이런 전시 체제를 얼마만큼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를 던진다면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누가 됐던 간에 사실상 이 전쟁을 지속적으로 끌 힘이 이란에게는 부족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단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는 출구 전략이 보이면 증시는 반등의 탄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증권사 리포트의 골자였고 그 내용, 전략까지 제시를 해놨던데 이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인한 본질, 정권 교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여러 가지 배경을 잘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권력의 핵심이 혁명 수비대인데 이들의 생존 전략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확전을 하면은 이게 이란에게는 부담입니다. 그리고 무대응을 나서더라도 이란에게는 부담입니다. 전반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가능성을 언급해 본다면 이거는 내부적으로 결속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라고 봤을 때 내부적으로 강경파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최고 지도자가 하메네이에 이제 차남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서는 어떻게 될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가더라도 정치적인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게임 이론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보통 이란 쪽에서는 강경함을 과시를 하다가 결국에는 제한적인 보복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출구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 분 같은 경우에 출구 전략을 잘 보시면서 시나리오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출구가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하나증권에서는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출구가 확인이 된다면 전쟁 리스크를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수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볼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국제 유가가 무조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의 변화, 이 포인트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어쨌든 이란, 이 중동 리스크에 대한 출구가 확인된다면 변곡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3월 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에 휘둘릴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출구가 확인된다면 변곡점을 기점으로 탄력이 가파르게 반등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점, 과거 학습 효과를 통해서도 그랬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은 시나리오죠.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 출구가 지연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길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방산, 조선, 전력이 부각될 것이다라는 투자 포인트도 언급을 했습니다. 전쟁이 나니까 방산은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해운, 물류 이런 부분에 비상이 생기면 중장기적으로 조선, 발주에 대한 사이클은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조선주 괜찮은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비 투자에 대해서 이제 안보, 국가적인 인식이 굉장히 커질 거니까 설비 투자에 대한 의욕이 고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이런 부분, 에너지 설비 투자 이런 부분이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메모리 반도체의 재평가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선택 혹은 대안지이다라고 언급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가 이쪽에 있음을 강조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호르무즈 해협,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이런 부분, 수입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동량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왔다 갔다 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비상 카드로 들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언급했습니다. 이란도 이거를 장기적으로 봉쇄하면 이게 이란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금줄이기 때문에 스스로
위태로울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고립 이런 부분도 쉽지 않을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대로 이란이 이 장기전에 대비할 힘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숨겨놓은 무기 체제가 뭐 많으면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안 알려졌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증권은 그래서 출구 전략으로 밀리면 의심하지 말고 사자라고 리포트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중동 리스크는 충격이 맨 처음에는 큽니다. 그런데 이후에 출구가 보이면 급 반전한다. 앞선 페이지에서 언급드린 그 내용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증권에서는 체크 포인트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보면서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세워라라는 부분이었고요. 첫 번째, 이 리스크가 실물 지표에 얼마만큼 꽤 오랫동안 전이되느냐인데 그 실물 지표는 통항량, 대기 선박,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 이슈 터지고 보험료는 이미 급등한 바가 있죠. 그리고 이란 보복이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나의 강도로 갈 거냐 이런 부분인데 모쪼록 좀 관리형으로 좀 수렴한다면, 그러니까 제한적이고 단계적으로 대응한, 그러니까 엄청 강경파로 나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체크 포인트 2개가 되겠고,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는 권력 승계 이슈입니다. 이거는 통제된 승계, 재편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 출구 전략의 체크 포인트 3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이 확전 이슈나 조기 종료 이슈나 이런 부분에서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발빠르게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중동 리스크 워낙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졌을 때 조금 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변동성 파고가 조금 더 지난 이후에 좀 슬슬 담아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여러분의 투자한 자산 가치가 좀 많이 줄어든 거는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지속적으로 찾아야 되는 이제 책무가 있는 거고요. 일단 카타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LNG 이게 세계 1위니까 LNG 플랜트 가동 중단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에 고객이 쉽게 얘기해서 아시아가 절대 다수입니다. 여기 아시아 고객이 80%, 그리고 유럽이 15%. 그런데 카타르 이쪽에서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고객인 아시아 그리고 고객인 유럽,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바라볼 수 없다. 미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DS 투자증권에서는 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LNG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이쪽에서는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고객사를 찾을 때 중국과 한국 중에 뭘 선택할 가능성이 있을까 봤을 때 일단 중국은 자국, 그러니까 중국 내수 이쪽이고, 그리고 중동 물량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게 미국 쪽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농후한 국가잖아요. 중국 대비해서. 그래서 긍정적이다라고 DS 투자증권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종 지금도 매수 구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한국 K조선사의 입장에서는 2가지 호재가 맞물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가고 두 번째는 발주량입니다. 성가를 보면은 클락슨 성가 대표적으로 영국조 데이터잖아요. 중요한데 지금 2년 만에 반등을 하고 있고, 국내 실제 수주 같은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올해 내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와 있습니다. 일단 성가 비싸니까 우리한테는 유리한 거고요. 발주량도 늘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조성이 됐습니다. 2029년 잔여 도크가 60에서 65척 정도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80에서 85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마스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와 동맹 이런 부분에서 협상 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에 있는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발동량을 늘릴 가능성이 농후하고 성과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K조선사에는 이롭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였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럴 때 그동안 우리가 가파르게 올라서 못 샀던 그런 대형주 중심으로 뭐가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LS증권에서 현대차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로봇 모멘텀은 이어진다라고 하면서 왠지 투자 아이디어를 전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차 그룹의 최근 투자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새만금 9조, AI 데이터 센터 설립 5조, 거의 6조 가까운 금액이고요. 로봇 제조 공장에 한 4천억 원, 그리고 태양광 발전에 1조 3천억 원, 수전의 플랜트에 1조, AI 수소시티에 4천억 원 정도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반기 로봇 모멘텀입니다. 이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틀라스 초도 물량 인도 이런 부분이 있고 하반기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그리고 유럽은 전기차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인데 어제였습니다. 교보증권에서 목표 주가 꽤 높게 잡았더라고요. 90만 원짜리가 나타났는데 피지컬 AI 핵심 기업이 현대차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언급해서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라고 좀 넣어놨습니다. 많이 빠졌을 때 혹시 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성장주, 우량주 이런 부분이 있을지 가치주까지 포함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AI 전력 확보, 지속적으로 AI 투자 시대에 봐야 할 그런 이슈였고요. 유한타증권에서는 AI 전력 기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3단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단 구조로 좀 짜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 변압기, 초고압 변압기. 그래서 여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또한 뒤에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송전의 개수를 줄이고 인허가의 부담을 줄이고 이런 부분에서 초고압기 이런 송전 확대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가동 시점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느려지는 걸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가 발전 이런 부분도 머니코드에서 AI 전력 시대에 굉장히 많이 언급해드렸는데 그런 부분으로 온사이트란 얘기를 하잖아요. 발전도 병행할 그게 두 번째 이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류에서 직류로 꽂아버리는 그런 형태가 좀 변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전력 설비 수요도 추가적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전력기기 수요가 붙는 흐름들, 3단 구조 공식 이런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AI 전력 구조, 송전망 그리고 전력기기 변함없는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유한타증권이 탑픽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 탑픽으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앞서서 첫 번째 구조적인 성장 1단계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것을 효성중공업으로 봤고요. 그게 목표 주가 352만 원 올린 그런 직접적인 원인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가 확대되면서 실적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LS 일렉트릭 88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관심주는 산일전기였는데 이 부분도 수익성이 좀 괜찮아진다는 얘기였거든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탑픽은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골드만삭스에서 한솔케미칼의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21만 7천 원에서 37만 5천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역시 반도체 쪽을 좀 찝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당 순이 올해 전망치를 높여 잡아서 목표 주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제지 쪽 가치를 모두 합산한 흐름들 리포트에 잘 녹여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안타깝게 도 컨센서스를 밑돌게 나왔는데 일회성 비용 때문이다라고 언급해서 펀더멘털 자체에는 문제가 없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반도체 쪽 긍정적이고 소재 국산화 이런 부분 긍정적이라서 성장 잠재력이 견고하다. 목표 주가 대폭 상향한 한솔케미칼 앞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요 중국 양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례 정치 행사가 되겠습니다.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근데 투자 포인트 중국 쪽으로도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서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에 따른 낙수 효과를 혹시 우리가
이란 사태만 아니면 사실 이런 부분 더 부각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수 말고 특정 산업이나 기술력 이런 부분에 투자 포인트를 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15차 5개년 계획이 발표되는데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발표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AI, 로봇, 우주, 항공, 반도체 이런 부분 ETF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성장 관련 기술주 우위 전망을 논했습니다. 로봇 정말 많이 발전했거든요. 중국 얘기 들어보면은. 근데 춘절에 로봇 기술을 또 과시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니트리가 무술을 시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추락한 이후에 자가 회복하는 것도 시연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 놀라셨다라는 그런 내용도 담았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양호할 것으로 봤고 그리고 환율 관련해서 궁금하실 텐데 위안화 강세는 보통 중국과 홍콩 증시에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중국 양후에서 어떤 얘기가 들리는지 전쟁 리스크 속에서도 꼭 살펴야 될 것은 살펴야 되니까 중국 이슈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5,400선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근데 오늘 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인식이 나와서 뒷심 그리고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지 조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느끼십니까? 네. 네. 지금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이란 사태만 아니었으면 무난하게 이제 시장이 움직일 수 있을 텐데 항상 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변수가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이란 사태가 토요일 날 일어났는데 이제 한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지금 보면은 약간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하지만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빠진 만큼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뭐 SK 하이닉스는 빨간불을 내주는 파동이 나오고 지금 가장 대표적인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부분들이 지표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무너지지는 않았지만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되돌리기에는 어떤 지금 현재 그 이란 전쟁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바로미터를 보는 그런 어떤 종목들은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전쟁 관련한 종목으로는 지금 흥구석유가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 쪽에서는 LIG 넥스원 뭐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그죠 추세가 꺾일 때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무슨 단기적인 흐름을 잡기 위해서 종목을 잡는 것보다는 일단은 삼성전자 지금 전체 시장의 대장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나와야만 그다음 뭐 중소형 종목들의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뭐 이렇게 막 저가 매수라고 이렇게 그 종목들을 막 사시기보다는 일단은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먼저 좀 체크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이라는 거는 갈 때, 그죠? 이렇게 좀 사줘야 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거든요. 중소형주들은. 그렇지만 이제 저는 대형주들은,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 가치는 전혀 변함이 없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지금 보면은 4월 달에 잠정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 전략을 좀 펼치는 전략은 나쁘지가 않지만 현재 코스닥 시장 외인이나 기관이 사고 있다고 해서 지금 뭐 중소형 종목들을 사시는 거는 아직은 아니지 않나. 그죠? 항상 먼저 움직임을 보고 또 여러분들께서 방향성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중소형 종목들은 대형주와 달리 또 좀 더 이래 흔들거림이 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대형주를 보고 그죠?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보고 포지션을 취해보자. 이런 전략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도 보면은
아침에는 외인들이 좀 들어왔거든요. 포지션이 외인 기관들이 좀 들어왔는데 다시 이제 어제보다는 그 매도세가 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지금 보면 외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또 지수 방향도 여전히 지금 현재 흥구석유가 상한가를 가 있고 뭐 한국석유도 계속 상한가를 들어가려고 하는 이 유가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뭐 재료 가치보다는 내재 가치를 보고 선택하는 종목들은 조금 아직은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여러분들께서 방향성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보면 코스닥도 뭐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막 이런 어떤 부분들이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저 이 또한 지나간다. 그죠? 이제 길어봐야 뭐 이번 주 그죠? 좀 더 길어봐야 뭐 다음 주 초 정도 되면은 좀 시장이 조금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막 매매를 하고 막 그냥 주워 던지고 이렇게보다는 내 돈으로 샀다면은 차분히 지켜보는 뭐 그런 전략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음을 다 잡으면서 시장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난희 이데일리온 파트너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 말씀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지나갈 때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수익을 좀 방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이 혹시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코너에서 만나볼게요. 잠시만요. 전쟁 공포에 뉴욕 증시가 출렁였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되자 3일 뉴욕 3대 지수는 장중 급락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보호 발언 이후 낙폭을 줄이며 마감했다. 이날 다우지수는 0.83% 하락했고 S&P 500은 0.94%, 나스닥 100은 1.09% 내렸다. 장 초반 국제 유가가 9% 넘게 급등하며 투자 심리를 압박했고 공포지수는 23선을 웃돌며 연중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 10년물 금리는 4.06%로 상승했고 달러도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호위하고 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히자 시장은 일부 안정을 찾았다. 브렌트유는 급등폭을 줄여 배럴당 80달러 부근에서 거래됐다. 종목별로는 엔비디아, 테슬라, AMD 등 고평가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이어졌고 마이크론은 8% 급락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소프트웨어 ETF는 반등했다. 시장에서는 단기 충격에 그칠지 유가 90부터 100달러 고착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증시 방향을 가를 변수로 지목됐다. 과거 지정학적 충격 국면에서 증시는 평균 7% 하락했지만 구조적 훼손이 없을 경우 수개월 내 회복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금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급한 불 꺼야겠죠. 중동 리스크, 이에 따른 투자 전략, 방어 전략 뭐가 있을지 알려드립니다. 자,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되니까 그때 누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 이창용 총재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했냐면 증시가 유례 없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예고 아닌 예고를 좀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와 오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근데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오늘 다 털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반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중동 사태, 그러니까 결국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 간의 이 전쟁 양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과연 그것이 주가가 그걸 얼만큼 반영했는지 첫 번째.
그다음에 무엇이 트리거가 돼서 이것을 뚫고 올라갈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양 이틀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함 미국 뭐 다 지금 전 세계가 고민을 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의 경험상 놓고 보면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지정학적 이슈는 단기에 그치고 그것 자체가 지나놓고 보면 저가 매수에 기여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유일하게 안 좋았던 거는 1973년대 욤 키푸르 소위 중동 전쟁이 있었거든요. 제4차 전쟁이었는데 그때는 1년 내내 빠졌습니다. 1년 내내요? 네네. 73년도인데 그때는 그것이 뭐가 됐냐면 전 세계 최초로 석유를 무기화해서 소위 금수 조치가 있었고 그것 자체가 소위 1차 석유 파동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가 3달러대에서 10달러대까지 2달 만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이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 침체가 와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일만 제외하고 나면은 근데 이번에 거기까지 갈 거냐? 그럴 가능성 매우 낮다. 왜냐하면 이란은 뒤에 중국이 있고 이란 자체도 지금 석유 팔아서 돈 버는 거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은 저렇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천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뒤로 갈수록 어느 정도 이란도 여유로 룸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상황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어제 또 좀 저는 고무적으로 본 게 사우디 밤사이에 사우디 정제 시설을 타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굳이 이란이 나서서 그건 우리가 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얘기 자체는 적어도 이제 소위 밥그릇을 깬다고 그래야 될까요? 예. 밥그릇을 깨고 싶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란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그 주변에 거의 소위 석유와 관련된 시설 자체를 파괴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피해를 만들면 너 죽고 나 죽자죠. 사실은 이제 그런데 분위기상 거기까지 가려는 건 아닌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적어도 이번 주 정도나 뭐 늦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이 사태의 향후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경우는 이게 3주, 4주 막 이상 계속 지속되면서 배가 아무것도 왔다 갔다 못할 때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게 원유를 생산하면은 이거를 어딘가에 저장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집에서 수도꼭지 틀듯이 어떨 땐 필요 없으면 닫고 어떨 땐 켜고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이거를 개발하고 나면 이것이 완전 소진될 때까지 계속 뽑아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딘가에 담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 대략 한 달 정도가 최대치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한 2주 넘어 3, 4주까지 이게 상황이 요원해진다. 그러면 거기가 강제로 유정을 닫아야 될 사태까지 벌어지고 만약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그 소위 지속적으로 이거는 파기를 안 해더라도 앞으로의 생산이 되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럼 유가가 폭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태까지만 가지 않는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지금 흐름 자체는 처음엔 초강도로 서로 부딪혔지만 이후로는 뭔가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방송할 때 극약 처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왔다 갔다 하는 배 같은 경우에 미국 해군 배가 이렇게 에스코트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보험, 보증 이런 부분도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 영향력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에너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맞습니다. 변수입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아시아가 대부분 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중동산 원유를 가지고 에너지를 조달하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뭐 70%에서 90% 의존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데요. 말씀 주신 대로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와 관련해서 소위 군함의 호위 얘기를 한 거는 다행이고 그것 때문에 유가 급등세를 일정 부분은 좀 막고 둔화시킨 것은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그것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기보다는 트럼프가 그래도 뭔가 관리는 하려고 하는구나. 네. 라는 결국 미국 측에서의 뭔가 소위 협상의 소위 어디가 레드라인인지에 대한 것이 보여졌다라는 측면에서 다행이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군함이 호위하는 거는 이미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소위 후티 반군 때문에 홍해에서 한번 난리가 났을 때 네. 수에즈 운하 통과하는 거 이슈 때문에 사실은 미국 군함이 거기에서 호위 서비스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 갖고 거기에 소위 그 물동량을 정상으로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냉정으로. 그러니까 그 약간 언바레로 오줌 누기 정도. 거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데 다만 거의 뭐 소위 완전히 깜깜 안개 속을 갔다가 그래도 뭔가 저기서 빛이 좀 비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좀 나타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유가 자체는 지금 차트가 지금 열려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한 건데 지금 이게 향후 한 달간 아까 이 한 달이 중요한 거는 최대 그 저장할 수 있는 게 한 달이거든요. 예. 한 달간 완전히 봉쇄된다. 그러면 15달러 정도 추가적인 그런 유가 상승 요인이 있다는데 여기에 위험 프리미엄은 빠진 겁니다. 지금 가격은 10에서 12달러 위험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거의 추가적으로 더하면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100달러가 넘어간다는 얘기고요. 이것이 장기화되면 최대 지금 제가 번스타인은 아마 150달러까지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은 그게 좀 심각한 얘기죠. 근데 어쨌거나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당장은 좀 뺄 수 있는 것이 저 여기에 보면은 파이프라인 유틸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우디는 홍해 쪽으로 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네. 그럼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지 않고 홍해 쪽으로 뺄 수 있거든요. 그게 한 500만 배럴 하루에 이 정도 있고 그다음에 UAE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바로 붙어 있는 프라자이 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또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한 150만 배를 뺄 수 있거든요. 합치면 한 600만 배를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1,800만 배럴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그쪽으로 뺄 수는 있어요. 그럼 좀 시간을 조금 벌 수는 있겠죠. 네네. 근데 사실은 그걸 고민할 때까지 사실은 상황이 지속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어쨌거나 근데 그런 저중에 룸은 좀 있는 상태고 이란도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원유까지 건드리고 싶지는 않은 걸 봐서 왜냐하면 그게 이란의 최대의 지금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은 앞이 안 보이는 듯 해 보이지만 아마도 이번 주 정도를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워스트는 이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맞습니다. 거라서 네. 네, 빨리 좀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자체적으로도 고물가, 고금리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처방 상징적으로 엄포를 내놓으면서 뭐 미국 군함이 뭐 호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국제 유가가 좀 떨어지는 흐름들도 있었는데 금리 그리고 그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1차적으로는 이것은 사실 유가 탓을 돌리기 전에 미국 내 이슈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무슨 말이냐면 지난 2달치 12월 1월치에 대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전월비 한 0.4%, 이게 연율화하면은 5%가 넘는 급등세가 1차적으로 지금 PPI 생산자 물가에서 보여졌었고요. 확인이 됐고 우리가 어저께 새벽에 발표됐었던 ISM 미국 제조업 지수, PMI 지수 거기 안에서 뭐 기본적으로 확장 국면이 나타나서 좋긴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지불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프라이스 페이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팔려면은 뭘 사와야 될 거잖아요. 사올 거에 대한 가격. 그러니까 결국은 일종의 기업들의 P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보시면 70이 넘어가면서 초확장세로 지금 파란색 선 위로 확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3개월 정도 선행하는데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PPI가 따라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저는 사실은 미국 내에서 좀 더 걱정은 다음 주 금요일 날 지금 한 2주 밀려서 발표되는 거의 미국의 1월 달 PCE 물가, 네.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 대략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0.4에서 0.5 사이 전월비. 엄청나게 높은 숫자입니다. 이것이 12월, 1월 계속 좀 우상향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 이 근원 물가 자체가 이렇게 강세가 오는데 여기에 지금 유가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잖아요. 그럼 두 개가 합쳐지면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래서 지금 뒤로 쫙쫙쫙 밀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장기 금리가 지금 변동성이 좀 심해지겠는데 통상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 달러는 강세로 가면서 미국 국채도 금리 빠지면서 강세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제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의 지금 장기 금리는 다시 리바운드해서 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내부적으로 이미 관세 때문에 지금 물가가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고 네, 네.
그것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플러스에서 지금 올해 지금 3월, 4월부터 시작을 해갖고 작년에 감세안 통과된 것에 따른 환급금이 이제 시장이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자금이 이제 시장에 더 늘어나면 아무래도 지금 물가를 좀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 플러스해서 장기 금리가 생각보다 쉽게 못 내려올 가능성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왜곡 쏠림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제외하면은 4,700 코스피가 적정 수준일 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뭐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떨어졌고 오늘도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실 맞는 분석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착시 현상,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싸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그 착시 현상은 분명 있었고요. 투자자들도 거기에 따라서 좀 불안해한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갖고 왔는데 미래에셋 투자증권에서 분석을 잘 해놨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투톱이 포함된 전체 그 코스피의 선행 PER은 이렇게 주가가 그러니까 이틀 동안 빠지긴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평균 대비 낮은 9.9배였거든요. 정말로 이익 증가율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소위 반도체 투톱을 빼고 보면 시장은 거의 13배. 그러니까 격차가 좀 심하죠. 그러니까 사실 전자 닉스를 빼고 나면 이익 증가가 그렇게 크지 않다. 한 2%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우측에 보면 PBR 기준으로 놓고 봐도 1.6배에 18% ROE, 이 ROE 18% 매우 높은 건데 우리 평균이 한 10에서 12 사이였는데 그런데 지금 전자 닉스를 빼고 나면은 1.3배로 PBR은 낮아지지만 ROE가 10% 거의 반토막 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ROE 10%에 1.3배면 과하게 비싸다. 그러면 지금 멀티플이 내려와야 된다. 우려가 될 만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이틀간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자사주 의무 소각법을 통과를 시켰죠. 이게 ROE라는 거는 분모에 자기 자본이 있고 분자에 이익이 있습니다. 이익이 크게 늘지 못하더라도 ROE가 늘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자본이 줄어들면 되거든요. 자기 자본이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사주 소각입니다. 자사주 소각하면 자연스럽게 주수가 줄기 때문에 이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ROE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ROE 10%는 비싸 보이지만 자사주 소각 의무부가 뭐 1년 정도 좀 유예 기간은 있으나 향후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좀 많이 줄어들게 돼 있잖아요. 그럼 ROE가 당연히 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여기에서 막 시장이 한 30% 빠져야 돼라고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정도는 아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미 법으로 자사주를 소각해서 ROE를 높일 수 있는 방어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당장 공포나 불안이 있긴 하겠으나 거기에 대해서 또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중동 리스크, 뭐 이제 돌발 악재가 있을 때마다 시장이 뭐 조정을 받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확 끌어올리는 그런 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장 초반 분위기가 좀 다른 게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되게 오래간만에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매도. 그리고 지금은 개인이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힘이 꺾이지 않는 게 또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또 필요 조건이 있을까요? 일단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언론 그 기사에 보면 뭐 5조, 뭐 7조 뭐 이런 식의 조 단위의 그런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나면 불안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규모 자체도 엄청 커져 있다. 예. 불과 지난주에는 우리가 프랑스보다 앞서 있다 그래갖고 5천조 시장 코스피가 5천조가 넘고 지금 빠져도 아마 4,700조, 4,600조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사실 규모가 커서 이게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걸 합쳐보면은 뭐 지금은 뭐 외국인이 사는 것 같고 개인이 파는 것 같지만 이건 당시의 시장을 보는 강도의 이슈지 이거 전체가 시장의 방향성을 완전히 다 대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늘 제가 지금 가끔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코스피의 시가총액 중에 외국인이 얼마의 비중을 갖고 있냐 이것이 좀 더 의미가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한 31, 2%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서 1월 달 말에는 36%, 2월 달 말에는 37.79까지 갔다가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37.4 정도로 0.4%포인트 네. 살짝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투자자들 혹시 셀코리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이 있으신데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일부 사실은 그 사이에 소위 차익 실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투자자들도 일부 있긴 하겠지만 여전히 상당히 많은 비중을 외국인들이 갖고 가고 있다.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두 번째로는 탑10, 전 세계 탑10 시가총액 나라들 중에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정도입니다. 아, 다른 나라에 저렇게 많이 안 들고 있어요. 그래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가득가득 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보다도 많이 들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미국도 한 30% 되거든요. 아, 비중이. 예, 피크가. 뭐 대략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는 자연스럽게 국내 개인, 국내 기관들이 적어도 이걸 어느 정도 받아내면서 사실은 올려가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 일본이 더 문제라는 거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뭐 최근 들어서 거기는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추세의 첫 번째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장기 금리 올라가는데 다카이치 때문에 금리를 낮추려고 하면 물가에 대한 불안이 일단 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받는 그 비중이 우리나라가 한 70% 되는데 ING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90%, 필리핀과 일본이 90%나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보다 훨씬 높죠. 사실은 이런 표현이지만 놓친 개친이긴 한데 둘 다 문제이긴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봉쇄돼서 아예 원유가 안 나온다면 다 문제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많고 일본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좀 자극이 돼 있는 상태고 다카이치의 정책 자체가 상당히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럴 때 유가 상승은 네. 상당한 좀 뭐랄까요 악재일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보다는 일본이 현재의 방향성을 놓고 보면 조금 더 걱정스럽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PER이 2018년 이후 최저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이게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게 왕왕 떠드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 리스크가 딱 난 판에 이런 걸 여쭤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일단 또 우리가 그렇다고 뒷전으로 밀기에도 좀 중요한 이슈고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일차적으로는 이번 정확히 한 3, 4일 사이에 큰 변화는 달러가 강세로 왔다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난 1년 반 동안 미국의 달러 약세에 맞춰서 신흥국 우리나라 같은 데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훨씬 더 좋은 주가 성과를 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혹시 이번 때문에 달러 강세가 아예 기조화되는 거 아니냐, 추세화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첫 번째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사이 또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좋았던 것이 또 변화되는 거 아니냐. 걱정이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요 텀이 지나고 나면 전 개인적으로는 달러 약세 기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도 원하고 미국의 방향성도 그렇다. 일단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가치주 성장주 지금 가치주가 좀 더 선호를 받는 방향성 자체는 금리의 수준이 중요한데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금리 자체가 쉽게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 유가를 빼더라도 그렇게 놓고 보면 가치주 컨셉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는 최근에 워낙 지금 이 버는 이익 대비 멀티플이 내려오면서 사실은 추천이 꽤 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컨셉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AI 투자와 관련돼서 지금 이거 벌써 끝났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벌써 끝났다. 라고 하기는 너무 이른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제가 가치주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요 국면이 지나고 나면 훨씬 더 나은 상황이 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 사이에 좀 못 담았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항상 과거에는 지나놓고 보면 이것이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동 리스크에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해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슈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돌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서울 외환시장 야간 거래에서 환율은 1,480.7원에 마감했다. 주간 종가보다 19원 넘게 급등했다. 한국 시간 0시 5분께 1,500원을 넘어섰고 장중 한때 1,506원 선까지 치솟았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1,490원 선 아래로 밀렸지만 1,500원 돌파 자체가 시장에 강한 충격을 남겼다. 배경은 중동 전면전 우려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달러화는 강세를 이어갔다. ICE 선물거래소 기준 달러 인덱스는 99선까지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전황 확산 여부와 국제 유가 흐름, 외환 당국의 개입 강도가 향후 환율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1,500원 선이 일시적 급등에 그칠지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트렌드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지금 극장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가 누적 관객 900만 명을 돌파하며 1,000만 관객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4년 파묘 이후 2년 만에 다시 등장한 대형 흥행작입니다. 네이버 실관람객 평점도 8점 후반대를 유지하며 평점도 좋은 편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작품은 1457년 청령표를 배경으로 왕위에서 쫓겨난 어린 임금 단종과 마을 촌장의 이야기를 그린 사극입니다. 권력을 빼앗긴 어린 왕과 그 곁을 지키는 어른의 서사를 통해 역사적 비극을 감성적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CGV 골든에그 지수 97%, 관객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극장 밖에서도 한 번 더 화제가 됐습니다. 관객들이 영화 속 악역 세조에게 분노를 쏟아내면서 세조의 능인 광릉에 별점 테러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카오맵 리뷰창엔 비판글이 쏟아지고 별점이 한때 1점대까지 떨어지자 결국 리뷰창이 임시 폐쇄됐는데요. 반대로 단종의 능인 장릉에는 응원 리뷰가 이어졌습니다. 과몰입한 관객들의 리뷰가 정말 웃겼는데요. 이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손익분기점은 260만 명입니다. 이미 3배 이상 넘긴 거죠. 900만 명을 확보한 지금은 사실상 본격적인 순이익 구간입니다. 1,000만 관객을 달성하게 되면 추가 매출 대부분이 이익으로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 레버리지가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먼저 제작사입니다. 찾아보니 제작에는 온다윅스와 BA 엔터테인먼트가 참여를 했습니다. 온다웍스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BA 엔터테인먼트를 살펴보시면요. 이 회사는 SLL 산하 레이블입니다. 찾아보니 SLL의 최대 주주는 콘텐츠리 중앙이더라고요. 콘텐츠리 중앙은 영화 이익이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흐름도 나쁘지 않은데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55억 원으로 5년 만에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고 극장 부문과 방송 부문 모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극장 부문은 관객 수 증가뿐 아니라 평균 티켓 가격과 매점 구매액 상승까지 동반되며 수익 구조가 개선됐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제작비 상승, OTT 경쟁 심화, 극장 산업 구조 변화 같은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흑자 전환이 일회성 반등일지, 체질 개선의 시작일지가 올해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배급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배급은 쇼박스가 맡았는데요. 주가 흐름만 보셔도 600만 돌파 당시 이미 주가는 저점 대비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1,000만 관객 달성 가능성에 베팅하기 시작한 건데요. 지금은 900만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치는 한 단계 더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배급사는 흥행 시 배급 수수료 수익을 가져가고 또 라인업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쇼박스는 지난해 연말 만약에 우리에 이어 왕과 사는 남자까지 흥행 2연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 적자를 기록했던 실적에 흥행 성과가 본격 반영되기 시작하면 실적 개선 스토리가 강화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이어서 또 뜬금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관련주로는 IBK 기업은행도 있습니다. 이번 왕과 사는 남자에 직접 투자한 금융사인데 자체 체크리스트를 통해 작품 완성도를 평가하고 베팅에 나섰고요. 최근 몇 년간 문화 콘텐츠 투자 규모를 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온 곳입니다.
과거에도 파묘, 명량, 신과 함께 등 흥행작에 투자한 이력이 많은데요. 영화 흥행이 금융사의 투자 수익과도 연결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시면 왕과 사는 남자는 이미 손익분기점을 크게 넘긴 상태에서 1,000만 관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작과 배급, 극장 그리고 금융투자까지 밸류체인 전반에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미 흥행 기대가 주가에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숫자와 실적 반영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왕과 사는 남자가 한국 영화 산업의 회복 신호탄이 될지 지켜보시면서 저는 내일 또 신기하고 유익한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박스 오피스 순위 찾아봤거든요. 오늘 주제가 저거라고 해가지고 재미로 찾아봤는데 지금 그 바로 위에 엑시트라는 저는 안 봤거든요. 그 빰빰빰빰빰 그거 있잖아요. 윤아 씨랑 조정석 씨 나온 거. 그게 바로 위에 있고 저기 왕사남이 만약에 10위를 가려면요. 역대 10위가 도둑들이거든요. 도둑들이 1290만. 1300만 가까이 되거든요. 10위 안에 진입하려면 1300만 가야 됩니다. 자, 과연 갈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저도 뭐 요즘에 넷플릭스만 보니까 솔직히 영화관을 안 가는데 그냥 그 예전부터 예능에서 장항준 감독님 뭐 얘기하는 게 좀 생각이 저랑 좀 비슷하고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뭐 따님 있으시는 것 같은데 뭐 박물관 열심히 데려간대요. 국립중앙박물관 이런데. 그리고 뭐 사교육 안 시키고 차라리 그 돈 뭐 모아가지고 딱 대학생 됐을 때 딱 너 장사나 해라 2천만 원 딱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김은희가 부인이고 남편이 장항준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그 교육관이. 그래서 마음에 들고 항상 뭐 김은희 작가님보다 뭐 못 나가서 막 놀리고 뭐 이런다고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길을 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극장가가 굉장히 뭐 어렵고 여러분들 CJ, CGV 주주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주가 처참하잖아요. 살아날 뭐 사실 뭐 뾰족한 수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보니까 영화가 아마 이게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영화가 재미없는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관에 안 갔다는 사람들도 지금 있더라고요. 저렇게 재미있는 영화 만드니까 1,000만 가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영화 시장 전체가 넷플릭스에 밀려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재미없는 영화를 뭐 못 만든 것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영화 뭐 시장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CJ, CGV 주가도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큰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 자, 그렇고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LIG 넥스원 오늘도 고가에 27.84까지 올랐었는데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까지 그거 60% 났으면 욕심 그만 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아침에 팔았어야죠. 물론 그 60%가 처음부터 끝에서 다 못 먹죠. 위아래 우수리 떼고 뭐 많이 먹어봐야 한 30% 먹는데 30%도 참 옛날에 상한가는 30%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15%대도 있었고 더 오래 주식하신 분은 12%도 있었고 10%대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30% 상한가를 하루에 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고 이틀에 30% 간다는 건 옛날로 치면은 이틀 연속 상한가 간 건데 그렇죠? 그 정도로 만족해야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이제 반도체주들 저거 어떻게 주워 담을 것인가 그거 전략 짜야죠. 만약 내일 개파락 나와가지고 3일 연속 폭락하면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완전 박앤세일인데요 지금.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 LIG 넥슨은 대장주니까 그래도 7% 8% 유지하고 있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고점에 잡았으면은 마이너스 그냥 거의 하한가 맞은 거랑 똑같아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SOE 같은 경우는 15% 유지하고 있네요. 자, LIG 넥슨도 지금 80만 원대 찍었다가 지금 70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에는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들이 힘을 내고 있거든요.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도 플러스고요. 리노공업도 아까까지 플러스였고요. 원익 IPS도 아까까지 플러스였다가 1.20 마이너스거든요. 반도체 소부장은 의외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하나 시스템 볼 건데 이거 그냥 사후 해석인 거 다 아시죠? 이거 특징주를 꼽는 거지 지금 하나 시스템 살려면 어제 샀어야죠. 어제 사고 오늘 시초가에 그렇게 떴으면 욕심 부리지 말고 팔았어야죠. 이틀 연속 상한가 가까이 가는 게 이게 흔한 일입니까 이게? 자, 어쨌든 하나 시스템 뭐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그 천궁2 때문에 지금 다 오른 거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천궁2 때문에 다 오른 건데 그 지금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지금 사우디 정유시설 뭐 중단됐잖아요.
그리고 옆에 바레인, 카타르 지금 다 뭐 아무데나 무작위로 지금 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란이 마지막 발악으로 방금 전에는 뭐 지금 하메네이 아들을 후계자로 또 삼았더라고요. 아마 결사항전의 자세로 들어가는 것 같고 트럼프의 의도대로 뭐 바로 항복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동 고으로 막 쏘니까 지금 사우디에도 천궁투가 수출되어 있거든요. 지금 아랍에미리트에도 수출되어 있는데 그 수출된 게 실전에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 그 확인이 되지 않았었는데 아랍에미리트에서 확인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우리나라에는 실전 배치가 당연히 돼 있죠. 천궁투가 우리나라 땅에서 실전 배치돼서 최초로 맞춘 게 뭔지 아세요? 퀴즈. 최초로 맞춘 게 뭘까요? 천궁투로 맞춘 게 뭔지 모르시나요? 북한하고 관련이 있는데 북한의 오물풍선입니다. 그게 실전에서 처음 맞춘 거고 세계에서 실전 배치돼서 처음 맞춘 거는 이번에 이란의 탄도미사일이에요. 여러분들 순항미사일은 순항한다고 해서 비행기처럼 천천히 날아가는 거고 탄도미사일은 어디로 날아갔다 오죠? 아이언맨처럼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수직으로 급강직하합니다. 여러분들 총알 피할 수 있어요? 영화 보면 총알 피하는 거 보고 저 주인공 버퍼라고 하죠. 못 피하잖아요. 근데 그 총알 속도의 10배로 떨어져요. 근데 그걸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힘든 게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 맞춰야 돼요. 패트리어트랑 지금 이 LIG X1의 천궁2는 밑에 저고도 중고도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의 수직으로 급전직하는 바로 직전에 이 우리나라 땅이 위협받을 때 자기네 따라 위협받기 직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드는 고고도라고 부르잖아요. 그 윗단계고. 그리고 아예 더 윗단계는 뭐 저기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저기로 맞추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또 개발하고 있죠. LSM이라고. 멀리 쏘는 장거리 타격 무기로 맞춰야 되고 제일 저기 좋은 거는 미리 파악해가지고 이란 땅에서 포를 딱 쏘기 전에 거기를 파괴하는 건데 그건 포착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천궁2가 요격률이 지금 95%로 계산이 돼서 나왔어요. 지금 근데 그게 뭐 한두 발 쏜 게 아니라 드론하고 탄도미사일 합쳐가지고 700발 가까이 발사된 거를 그중에 95%를 요격했습니다. 대단한 성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동안은 이 LIG 넥슨이 그 수출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실험한 데이터라던가 아까 뭐 오물풍선 맞춘 거라던가 그런 사례로 데이터를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실전 데이터가 찍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환호를 하는 거죠. 이제 실전 데이터가 찍혀버렸으니까 저거 진짜라는 거죠. 종이에 쓰인 스펙이 아니라 진짜로 95%가 나와버렸는데요. 지금 실전에서 이게 짠 거 아니잖아요. 이란이랑 약속 대련을 했나요? LIG 넥슨이? 아니잖아요. 이란이 뭐 쏜다고 말도 안 하고 막 쐈는데 그냥 맞춘 거예요. 그냥 대단한 거죠 지금. 자, 그래서 2000년대 설립되어서 하나그룹에 편입되었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을 왜 하냐? LIG 넥슨1이 천궁2를 수출했지만 그 발사대 있죠. 발사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었고 제일 중요한 레이더를 한화 시스템이 만든 거예요. 우리 중국산 레이더 지금 캄보디아, 베네수엘라, 지금 이란까지 3개국에서 하나도 작동 안 된 거 지금 보이시죠? 중국산 레이더. 레이더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아까 전에 700발의 그 탄도미사일이라는 드론을 뭘로 잡아냈나요? 요격미사일을 쏘려면 레이더가 탐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화 시스템이 그 눈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천궁2의 눈의 역할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역할이죠. 얘가 눈으로 파악 못하면 요격미사일 발사에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고 감시정찰, 지휘통제, 항공전자, 방산 부분에다가 SI 디지털 플랫폼, ICT 부분 운영한다. 이게 며칠 전에 한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SI 부분을 중점을 하다가 방산 부분이 커진 것이고요. 이슈 보겠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 이슈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니까 단기 급등 이후 투자 재점검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이 며칠 동안에 급등한 거 보고 보고서가 빨리 급하게 나왔습니다. 짧게. 이게 단기 급등한 거는 좋은데 투자 재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게 장기적으로 모든 모멘텀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너무 급하게 오른 건지 아니면 이게 정당화돼서 급하게 떨어지는 것이 제한이 될 것인지 그거 생각해봐야 된다고 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모멘텀이 확대된다고 지금 결론을 지어놨거든요. 지금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천궁2에 관련된 3총사 있죠. 요격 미사일하고 그 지금 시스템을 만든
LG 넥슨하고 발사대를 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레이더를 만든 하나 시스템, 이 세 개가 주력으로 굉장히 이틀 동안 강하게 갔고, 현대로템이랑 한국항공우주는 상대적으로 청투랑 이 관련성이 적어서 덜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모멘텀이 더 있다. 지금 사실 해외에서 실전에서 쓰인 걸로 그냥 회사 가리지 않고 육해공 가리지 않고 따지자면 사실 FA50이 먼저예요. 한국항공우주의 FA50이 태국하고 캄보디아 전쟁에서 태국이 캄보디아에 폭탄 터뜨릴 때 FA50으로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그건 공격형 무기고 방어용 요격형 미사일을 쏜 거 700발에 대응해서 쏜 거는 LG 넥슨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공격형 무기냐 방어용 무기냐인데 공격형 무기는 현대로템이 한국항공우주 FA50이 최초였고 실전에서 해외에 쓰인 게 LG 넥슨의 방어용 무기가 해외에서 쓰인 첫 사례입니다. 자, LG 넥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중동 수출 증가 예상. 그쵸?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수출되어 있고 사우디는 지금 정유시설만 맞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지금 이란처럼 저기처럼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막아야 될지 모르고 중동에서 다 이걸 보고 지금 반한 거예요. 지금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중동 수출이 증가가 예상되고 또 저기도 있잖아요. 지금 동유럽에서 지금 저쪽으로 가고 있죠. 동유럽에서 북유럽, 그다음에 뭐 독일, 프랑스 이런 주요 지역으로 또 가고 있죠. 호주도 있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방산의 모멘텀은 지속이 된다. 근데 좀 단기적으로 급등한 건 있습니다. 자, 주식이 원래 이래요. 이렇게 되는데 저게 하나 시스템의 아까 전에 초반에 1분봉인데 처음에 갭상승을 시작했다가 1분봉입니다. 1분봉. 그러니까 하나의 봉이 1분짜리인 거예요. 1봉이 아니라 1분마다 변동성이 저렇게 심하게 나왔던 겁니다. 지금도 변동성이 심하고요. 자, 마이너스 18%에서 플러스 2% 되자마자 팔았다. 여기서 손 떼야겠다. 그쵸? 지금 너무 울렁거려. 솔직히 이 멀미가 이게 무슨 저기 비행기 멀미, 고속버스 멀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구토가 나올 지경이었어요, 여러분들. 저 분봉 보시는 분들. 난리 났잖아요. 지금도 난리 치고 있을걸요? 자, 여기서 손 떼셨고요. 이걸로 주식 첫 입문한 주린이인데 주식이 원래 이래요? 뭐 주식이 원래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테마주들은 맨날 저러니까요. 자, 어쨌든 많은 경험을 해보시기 바라고. 아까 분명히 18층에서 갑자기 14층부터 보였는데 뭐죠? 그러니까 이게 18만 원이다, 14만 원이다, 정신을 잃게 만들 정도로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오늘 방산주 대응하기 힘들어요. 오늘. 자,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조금 차분히 엔터테인먼트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BTS도 컴백을 했고 블랙핑크도 컴백을 했고 아시죠? 그래서 광화문 블랙핑크는 어디였나요? 거기 지금 국중박이죠. 국중박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광화문에서 각각 어떤 공연이나 퍼포먼스 때문에 거기를 허가를 내줬어요. 문화재청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공연도 하고 무슨 저기를 만들어서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송출을 할 텐데, 자, 블랙핑크의 복귀가 반가우신 분들 많죠. 자, 코스닥도 온통 다 파란색이고요. 아까 말한 대로 소부장이 괜찮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에 8%로 오르네요. 그렇죠. 후공정. 괜찮습니다. 그렇죠. 소부장들은 오늘 살아있다는 모습이 나오고요. 자, YG 엔터테인먼트 보겠습니다. 자, YG를 또 이제 블랙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놓칠 수가 없는 기업이죠. 자, 양 사장님 나오셨고요. 우리가 요즘에 하도 무슨 재용이 형님, 뭐 누구 형님 하는데 원래 그 전에 친근하게 부르던 건 엔터테인먼트 사장님들이었잖아요. 진영이 형, 현석이 형. 그다음 요즘에 하도 이제 반도체에 무슨 저 방산까지 친해져가지고 승현이 형, 재용이 형, 의선이 형 이러는데, 그렇죠? 원래 이 매니지먼트 회사 그 대표님들이 친근했었습니다, 사실. 자, 음방공연 매니지먼트 광고 사업 전개하고요. 자, 매출에 보겠습니다. 43.2% 증가, 영업이익 순위 흑자 전환했습니다. 자, 블랙핑크 월드 투어 있고 베이비몬스터 트레저 투어 요게 있네요. MD IP 사업 확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슈 보겠습니다. 불핑에 대한 이슈겠죠. 블랙핑크가 지금 이제 복귀를 해서, 자, 이 YG에서 2026 YG 플랜 발표하죠. 양현석 사장님이 항상 나와서 자기가 직접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공식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빅뱅이 데뷔 20주년 맞아 공연 개최를 합의했다는 소식이 또 들려오네요. 빅뱅이 끝날 줄 알았더니 다시 또 합체를 했네요. 자, 베이비몬스터 5월 달에 미니 가을 정규 앨범 발매 예정입니다. 베이비몬스터 트레저. 자, 저기가 커줘야죠. 왜냐면 블랙핑크, 저기 빅뱅, 이거를 이어받아서 베이비몬스터 트레저가 남그룹 여그룹을 해서 커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블랙핑크 빅뱅 20년 됐어요. 그렇죠? 빨리 저희가 커야 됩니다. 자, 어쨌든 월드 투어를 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고요. 자, 이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커뮤니티를 갔더니 자 블랙핑크 선주문 순항 중이라고 합니다. 베이비몬스터 컴백 월드 투어 해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저 멤버들이 모여서 저런 모습 오랜만에 보네요, 그렇죠? 아주 우여곡절이 심했죠, 여러분들. 자 현석이 형 가즈앙, 현석이 형 복구 감사해요. 그렇죠? 이건 좀 어색하지 않죠? 저는 아직도 의선이 형은 좀 어색하더라고요. 자 빅뱅 믿을게, 빅뱅의 데뷔 그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오늘 마켓마블 코멘트 꼽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LIG 넥스원하고 뭐 지금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 잘 갔었는데 좀 떨어졌죠? 하나 시스템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원래 밈의 시작이 재용이 형님이 재용이 형도 좀 입에 안 붙네. 이재용 회장님께서 빨리 타라 그 밈인데 이제 한화의 그 김동완 회장님 아드님이죠. 그리고 이제 김승현 회장님까지 밈이 다 돌고 있습니다. 저기서. 그래서 이제 김승현 회장님도 설명할 시간이 없어 어서 타. 라고 하는데 저희 보니까 주변국 천궁 추가 계약 수주決때까지 저게 저 기대감이 부풀어 오른 건 맞아요. 지금 천궁투가 실제 데이터가 찍혀버리니까. 근데 오늘 어제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과연 이 택시를 타야 될까? 다음 택시를 타야 될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금 사실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승현 회장님의 빙의에서 손을 내밀 테니까 잡으실지 안 잡으실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 어서 타! 올해 들어 저번 달까지 48% 오르며 글로벌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 사태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던 만큼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방산주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며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져갑니다. 국내 증시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8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8% 넘게 하락하는 상태가 1분간 지속이 됐고요. 이에 따라 코스닥은 20분간 매매 거래가 정지됩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금 8% 넘게 하락하면서 5,322선 지나갑니다. 코스닥은 1,045포인트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코스피도 매매 정지 사이드카 발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200이 7.98% 거의 8% 가까운 급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개장한 지 2시간가량 지났는데 낙폭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큰 변동성 가져갑니다. 매매 동향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또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외국인 현재 시간 기준으로 1조 1,000억 원가량 순매도로 포지션 변경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합쳐서 1조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포지션 변경했고요. 현재 시간 6,3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다만 개인의 순매도가 굉장히 거센 상황이고요. 4,700억가량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4,0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적으로 지금 8% 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480원 선까지 올라왔고 전장 야간 거래에서 1,500원 선까지 터치한 이후 오늘 개장 직후 15원가량 내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1,480원 선, 여전히 1,400원 후반대 고환율 기조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 석유 관련주가 이틀 연속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4.67% 상승한 배럴당 74.56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유가는 호르무즈 봉쇄 위협 속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유가 불안에 대응해 에너지 해상 수송로 방어와 금융 지원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며 경제적 파장 차단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필요할 경우 미 해군이 가능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군사보호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걸프 지역 에너지 운송 선박 등에 대해 미국 국제금융개발공사를 통해 보험과 보증을 합리적인 가격에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오늘 한국석유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유주들 국제유가 급등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석유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상한가 유지합니다. 27,450원 선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국동유화도 28%가량 오르며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5,94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O일 주가도 두 자릿수 급등세 이어갑니다. 장 초반 잠깐 흔들림을 보이기도 했는데 다시금 정유주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SO일 20% 가까운 급등세 16만 8,9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한 주당 800원을 지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배당금 총액은 약 759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데요. 이는 기존 최대인 2024년 배당 총액 약 683억 원을 넘는 수치로 배당 기준일은 오는 7일입니다. 한미반도체 관계자는 이번 최대 배당을 시작으로 앞으로 배당 성향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주주 환원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C본더 시장에서 71.2%의 점유율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HBM4 생산용 TC본더4를 출시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HBM5, HBM6 생산용 와이드 TC본더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4% 가까운 상승세가 붙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2.84%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7만 4천 원 선 지나가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장비주가 좋습니다. 테크윙 8% 가까운 상승세 붙으면서 5만 5,400원 선 지나가고요. PSK 홀딩스도 장중에 지금 상승 탄력 붙었지만 현재 시간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0.57%가량 상승세 88,800원 선 지나갑니다. 중동발 지정 확정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2거래일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개인이 1조 원 넘게 순매도에 나선 가운데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지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전체 업종이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 주도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를 해야 한다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중동 리스크는 연초부터 시장에 노출되어 온 잠재 악재의 현실화 성격이 강하다면서 정부의 증시 지원 정책과 조정 때마다 유입됐던 매수 대기 자금을 감안하면 지수의 구조적 하락을 단정하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시점에서는 투매에 동참하기보다 기존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낙폭 과대 주도주를 선별 매수하는 전략이 더욱 합리적일 수 있다고 봤는데요. 한편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증시가 이번 전쟁 영향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10시 40분을 기준으로 일본 니케이는 3.14%, 상해 종합은 1.02%, 항생지수도 2.01% 동반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7% 넘게 빠지면서 18만 원 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18만 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주가도 마찬가지로 오늘 90만 원 선 내려놨습니다. 5%가량 하락세 88만 7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코스피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중동 리스크의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유가 안정화 의지를 밝힌 만큼 증시 흔들림은 단기적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안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폭주하던 우리 시장이 이란 리스크를 맞고 나서 어제 매도 사이드카 발동이 됐고 오늘 장 초반에 매도 사이드카 한 번 더 발동했죠. 그리고 나서 양시장 서킷 브레이커 발동되면서 20분간 거래 정지입니다. 2024년 8월 이후에 처음 있는 날인데 시장 전반적인 좀 분석, 기업 분석과 더불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근 1년의 시장 낙폭 어떻게 느끼십니까? 예. 어저께 코스피가 7% 넘게 하락을 했고 뭐 오늘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근데 반면에 좀 이렇게 우리가 다 하락한 이유는 다 알고 있죠. 이란 사태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에너지를 갖다가 석유를 수입해야 되는 국가 입장에서는 하락에 대해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일하게 석유가 안 나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슷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이제 대만이라든지 그리고 대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랑 같이 이제 IT 강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역시 하락을 갖다 비교해 본다면 어제 하락이 좀 이렇게 타당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증시를 떠받쳤던 힘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있었는데 추락하다 보니까 덩달아서 지수도 당연히 힘을 못 내는 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이제 니케이 225 같은 경우는 3% 정도, 우리는 7% 하락을 했으니까 그리고 대만의 각권 지수는 2.2% 하락했습니다. 3%도 하락 안 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하락이 과도하다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우리 이제 코스피를 갖다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3탑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까지 합쳤을 때 어저께 낙폭이 엄청났습니다. 하이닉스는 두 자릿수, 한 1년 만에 제 기억에 작년 7월 17일인가 그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제 HBM이 이제 공급 과잉이 될 것이다라고 리포트를 내면서 하이닉스가 그때 10%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오랜만에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어저께 이제 10%는 넘지 않았지만 거의 육박할 정도 하락을 했고 그런 것을 갖다가 비교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권 지수를 같이 본다면 똑같이 이제 IT고 이제 반도체랑 관련돼 있는 TSMC 같은 경우는 어저께 하락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 비교했을 때 너무 과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그 TSMC 같은 경우 1.5%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같은 IT 업종이라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동반 하락하는 건 이해가 됐는데 왜 TSMC 불과 1.5% 하락을 하지 않았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어저께 이제 하루의 차트 시간대별 차트 흐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그 위에 맨 밑단에 있는 것이 이제 TSMC인데 TSMC도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밋밋하게 이제 그 지표가 흘러갔다고 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사태, 어제의 사태가 과연 대만의 어제 이란 전쟁 때문에 일으켜진 것이지만 그게 온전히 이란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라면 에너지 수급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대만이나 우리나라를 비교해 본다면 TSMC를 본다면 불과 1.5% 하락에 그쳤으니까 어저께 하락은 좀 과하다라는 어떤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전 코너에서도 쭉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미 해군 호위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러면서 유가가 그러니까 유가가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나름 선방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좀 반발 매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예. 반발 매수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 보면은 하이닉스가 떨어지다가 양봉으로 이제 바뀌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발 매수가 있었는데 결국 그런 것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갖다가 이제 집중하면서 개인들도 일단은 야 전쟁이 터졌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라고 해서 예전보다는 좀 강하게 매수세가 좀 밀어붙이지 못했다. 그래서 개인들도 사긴 사지만은 그래도 약해진 마음으로 이제 바치다 보니까 주가를 갖다가 바로 반등을 시키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가 지난주 이제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이었고 목요일 날 실적이 발표되면서 호실적이었죠. 매출이나 그다음 총이익도 75%였고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근데 정작 엔비디아는 미국 시장이 이제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 시장 열렸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다 좋았는데 왜 떨어지냐라는 의문을 달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는 사실은 실적 발표할 때마다 엔비디아는 꾸준히 우상향했지만 실적 발표할 때마다 꽤 많은 비율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엔비디아를 주로 거래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미국 기관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호실적으로 냈지만 AI 자체에 대한 어떤 불안감 AI에 대한 어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들도 많이 작용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냈지만 일반 제조업을 한다면 충분히 더 실적에 대한 호실적에 더 주가가 더 상승이 되지만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엔비디아 시총이 4조 달러 넘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정작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떨어졌다. 근데 이란 사태가는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터졌고 그러면서 월요일 날 엔비디아가 그 주가를 보면은 엔비디아는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 올라갔다는 것은 단지 엔비디아 주가 떨어진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작 이란 전쟁이 터지니까 엔비디아 올라가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냐. 전쟁이 날 것 같다, 날 거다 하는 것과 실제로 난다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났다면 일단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올라간 측면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엔비디아가 실제로 발표했는데도 주가 연이틀 떨어지면서 엔비디아가 27년도 PER을 실적을 끌어온다면 엔비디아 PER이 15배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S&P 500 전체 PER이 23배에서 24배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유망한 기업이 PER이 15배란다면 S&P 500 전체 평균이 24배인데 거기에 더해서 너무 과배노권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이제 올랐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가 타당한가라는 것을 볼 때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란 사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슈 이런 부분을 또 언급해 주시는 것 같은데 수급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외국인들이 이제 무차별로 이제 그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수급을 한번 이제 당일 말고 어제 말고 이제 올해 전체 수급을 한번 살펴본다면 외국인들이 이제 그 삼성전자를 1월 2일 첫 거래일부터 어제 종가까지 수급을 살펴본다면 삼성전자의 누적 매도액이 무려 25조 원입니다. 하이닉스 13조 원이고 그러니까 사실 두 기업의 시총 그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1,000조 원이 넘었고 하이닉스도 700조가 넘었는데 이거를 감안한다면 사실 외국인들은 무차별적으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갖다가 팔고 있다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란 사태는 우리가 봤을 때 이젠 떨어져야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어떤 정당한 빌미를 제공했다 볼 수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 팔았다. 그러니까 팔았으니까 그 여파로 이번에 동시에 당연히 이제 이란 사태 나오니까 매도 공세가 더 강화된 것이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도의 기조가 달라진 건 아니다. 투자 기조가 달라진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두 종목을 매도하는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었잖아요. 예.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는가라고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 그 시사점이 무엇이냐? 오늘 끝난 미국 시장을 보면 당연히 이제 이란 사태 때문에 미국 증시도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오늘 사태를 보면은 마이크론이 꽤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크론이 거의 폭락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엔비디아는 그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실 시총 1위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무엇이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엄청난 폭탄 매도세를 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파는 것은 결국 차익 실현을 위한 것인데 차익 실현을 왜 해야 되느냐? 당연히 올랐으면 차익 실현을 하죠. 하지만 1년이 끝나가는 시점, 예를 들면 11월이나 12월쯤 돼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차익 실현을 해서 자기들도 이제 보너스를 챙겨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차익 실현한다면 더 이해가 되는데 아니 연초부터 계속 차익 실현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론 역시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으면 엔비디아도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이 차익 실현이 다른 맥락으로 이해해야겠다. 그 다른 맥락이 무엇이냐? 외국인들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AI에 대한 뭔가 그 인식이 AI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서 실수한 측면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분들 대부분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 그림을 갖다가 이제 그릴 때 어떤 부분이 색이 마음에 안 들어요? 심지어 어떤 부분에 대해 배경을 지우고 싶어요. 이런 것을 다 예전에 무엇으로 했습니까? 포토샵을 했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그냥 은어로 뽀샵이라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사진 찍은 다음에 그 사진관 사장님한테 뽀샵 처리해 주시죠? 그럼 당연히 해드리죠. 뽀샵이 뭡니까? 포토샵이라의 준말이고 포토샵을 만든 기업은 어도브인데 어도브의 주가를 보면은 올해 1월부터 작년 6개월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려가지고 사실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그럼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AI가 생성력 AI가 나왔을 때 우리 누구나 다 더 이상 저도 심지어 포토샵을 이제는 안 씁니다. 그냥 챗GPT나 제미나이다 시키면은 물론 이제 포토샵만큼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아닌 수준에서 그래도 만족스럽게 이제 작품을 갖다 처리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걸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야, 더 이상 포토샵을 쓰지 않겠구나. 포토샵에 대한 이용과 매출 줄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도브의 주가 내려야 되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신 대로 3개월 동안 어도브 주가를 보면 무려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반토막 이상이 났으면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이걸 갖다 감지하고 있어야 될 미국 그 기관 투자가들은 어도브를 비롯한
그 소프트웨어 업종에 소프트웨어는 이게 어도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보안 업체도 있고 이런 보안 업체에서 차근차근하게 뭔가 자기들이 갖고 있던 포션을 줄였어야 되는데 포션 언제 줄이기 시작했냐? 최근에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미국에서 어떤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냐? 소프트웨어 업종이 이제 폭망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업종에다 투자했던 많은 또 금융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 투자가들도 같이 주가 내려갔습니다. 주가 내려간 것을 이제 차트로도 같이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한 곳에서 자기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소프트웨어 인식이 낮아서 생긴 손실을 갖다가 어디서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디서 메우겠습니까? 수익이 난 곳에 메꿔야 되는데 수익이 어디서 났느냐? 반도체 업종, 메모리 반도체 업종이 났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무차별로 이제 매도를 하면서 자기들의 손실을 갖다가 메우려 한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도 마이크론도 역시 이제 매도를 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 일어난 현실인 거지. 실제로 이란을 갖다가 하는 건 하나의 핑계에 불과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을 갖다가 너무 두려워 떨지 말고 본질적인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도체 수출한 경로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지 않는다. 근데 왜 이렇게 매도를 하느냐? 당연한 말이죠. 반도체 수출 대부분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이지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가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반도체 제품 대부분은 배를 타고 가지 않아요. 비행기 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거죠. 이틀 연속 그 사이드카 발동한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고 이때 사실은 기관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는 대표적인 국민연금이 나서서 열심히 연구를 한 다음에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게 사실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팔로우만 해도 이제 현재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서 사실은 폭락을 갖다 지지하면서 더 큰 수익률을 갖다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생긴다.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구글에 가셔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실시간 검색 치면 바로 다 뜹니다. 뜨는 거 보면은 이제는 다 예전만큼 모르겠지만 안정적으로 많은 배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쇄에 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군을 갖다 동원해서 어느 정도 일단을 했기 때문에 예전과 어제 주말만큼의 봉쇄 위협 수준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사실은 위협에 대해서 너무 과대 포장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람에 우리가 앞다투어서 매도를 하고 매도하는 것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외국인 매도에 또 다른 원인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외국인 매도가 이제 그 AI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바람에 네.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해서 그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그 사멸로까지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그 챗GPT 말고도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나오면서 이거 야 소프트웨어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기관 투자가들이 그 자기들 포지션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투자가들의 미국 금융 대표적인 기관 투자가들이 KKR을 비롯한 금융 투자자들 주가도 너무나 안 좋아요. 여기서 생긴 손실을 갖다가 어디선가 벌충을 해야 되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S&P 500 금융 섹터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맨 윗줄이 금융 섹터에 대한 그 YTD고 얼마입니까? 지수가 7% 가까이 떨어졌다고 엄청난 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럼 어도비는 얼마 떨어졌냐? 올해 YTD만 보면은 25% 떨어졌고 이거를 기간 6개월로 되면 더 많이 떨어졌어요. 50% 이상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이거를 몰랐을까? 아니 열심히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이 자기들 포토샵을 갖다 안 써서 그런 건지 챗GPT와 엔클로드에 생긴 그 엄청난 그 공습이 소프트웨어의 엄청난 매출과 주가락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늦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P 500 자체가 잘 가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엔비디아 주가도 계속 횡보를 했거든요. 횡보한 이유도 무엇이냐? 엔비디아를 갖다 밀어 올리려면은 금융주들이 밀어 올렸는데 금융주들이 엔비디아에 신경 쓸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 주가 안 좋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ER 15배 이걸 누가 지적을 했냐? 모건 스탠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PER 15배를 지적을 하면서 아니 엔비디아가 PER이 15배라고 30배 아니었어? 40배 아니었어? 이러면서 이제 다시 엔비디아 주가 올라가는 이런 참 넌센스가 벌어지겠다. 이 넌센스 벌어진 유탄을 우리가 막고 있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또 미국 투자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이크론도 막고 있고 심지어 또 어떤 측면에서는 엔비디아도 올라가지 못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18만 원 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88만 원 선까지 내려왔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낙폭이 또 심해지다 보니까 저점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 당연히 있잖아요. 포인트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국 코스피를 두 종목을 끌어올린 것은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끌어올렸냐? 개인들이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예탁장구 아시죠? 예탁장구가 만 줄어들었다,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면 야
더 이상 기댈 데가 없거나 희망이 없구나라고 잠시 멈춰야 되지만 예탁장고 여전히 100조원이 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올해부터 어제까지 삼성전자를 매도한 누적 금액이 25조 원. 근데 예탁장고는 얼마냐? 100조 원이 넘어요. 충분히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 폭풍을 갖다가 감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개인 여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두 기업의 본질이 HBM과 메모리 가격이 내려간다면 사실 개인들이 아무리 예탁장고에 있어도 사실은 희망이 없다 봐야 되지만 여전히 HBM도 잘 나오고 그 심지어 뭐 그 범용 그 반도체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70% 넘을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체 70% 넘는다는 건 참 대단한 수치이고 우리로서는 좋지만은 공급업체 입장에서 되게 끔찍한 수치이긴 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이제 그 맥쿼리 증권의 리포트를 보면은 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을 갖다 200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하이닉스에 대한 PER이 2.4배예요. 너무나 저평가됐다는 거죠.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들의 그 코스피를 이끌어간 주체인 개인들의 예탁장고가 100조 원이 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좋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무차별적 매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잘못 판단하는 것을 어디선가 벌충해야 되는 그런 효과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회를 삼아서 이제는 들어가서 더 나중에 수익률이 좋아지면 그때 우리 수익률을 갖다가 극대화시킨 전략을 삼아야 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잔고를 갖다 20% 정도는 현금을 갖고 있다가 이런 돌발 변수 생기지 않습니까? 그 돌발 변수가 늘어날 때 20%를 들어갔다가 그러다 나중에 이제 지금처럼 7%, 10% 떨어졌던 것이 나중에 회복이 되면 그때 다시 20%만큼 팔아서 여유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또 어디서 돌발 상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이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1년 정도 지나서 100% 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검은 화요일 또 오늘 검은 수요일 예, 이렇게 예. 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투톱 전략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날씨는 이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 한파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이 동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요. 코스피 200선물이 5% 급락을 보이면서 이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 장이 진행될수록 코스피의 급락세는 더 심해졌고요. 장중에는 또다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2024년 8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서킷 브레이커는 지수가 전일 대비해서 8% 급락한 상태로 1분간 이어졌을 때 거래가 20분간 중지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조치가 풀린 상태로 거래가 다시 재개됐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시장 분위기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 분위기 보시면 정유주와 방산주 같이 이 전쟁의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들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주와 자동차주 그리고 증권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정유주 오늘 폭염같이 뜨거운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면서 국제 유가가 한때 9%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호송 발언으로 상승폭은 줄였는데요. 그 가운데 이라크가 세계 2위 유전인 루마일라를 폐쇄했습니다. 이슈 소화하면서 오늘 정유주가 오늘 가파른 상승세를 연출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방산주가 오늘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에 비해서 상승 탄력은 둔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종목은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에 천궁투가 이란 전쟁에 실전 투입이 됐다는 소식 속에서 이 천궁투의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들이 특히나 오늘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반도체주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투톱의 낙폭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깊은데요. 우선 간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빠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에도 이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삼성의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반도체 양산 연기 가능성에 대한 단독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공장은 테슬라 칩을 생산하기로 한 지역인데요. 수율과 또 증설 속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원전주, 원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서 이 원전과 관련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으니 원전주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자동차주도 오늘 연일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국제 유가가 폭등을 보이자 도요타 그리고 포드같이 자동차주가 흔들렸습니다. 그 가운데 현대차는 새로 개발하는 휴머노이드의 국산 감속기를 채택하겠다. 이러한 소식도 들려왔지만 오늘도 현대차와 기아의 낙폭은 깊은 모습이고요. 증권주도 아무래도 이 불장 속에서 코스피와 같이 갔던 만큼 오늘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증권주도 동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효성중공업, RF, HIC, YG엔터테인먼트까지 세 종목 모두 비가 내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증권가의 전망은 맑음입니다. 우선 오늘 유안타증권에서는 효성중공업에 대해 아직도 저평가 국면이라며 목표가를 352만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RF, HI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권가에서 목표가 8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방산과 통신에서 이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는 게 그 코멘트였고요.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오늘 빅뱅의 20주년 월드 투어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는 4월 코첼라를 시작으로 올해 100만 명이 동원되는 월드 투어를 공식화한 건데요. 이로 인해 오늘 증권가에서는 올해 영업이익을 900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두 종목 오늘 폭염같이 뜨거운데요.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오늘 천궁2의 제작사로 오늘 부각이 되면서 오늘 주가는 폭염같이 뜨거운 점 확인이 되고 있고 흥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동발 쇼크로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흥국석유도 오늘 폭염같이 뜨거운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가 역대 최대 배당 소식을 공시했습니다. 이 주당 800원으로 약 760억 원 규모의 배당인데요. 그럼에도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 이 소식을 알린 이후에는 맑음을 보였지만 주가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글린 리소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초전도 선제 양산 소식 속에 맑음을 보였습니다.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검은 수요일 전략 잘 짜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는 내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